올해 독감이 10년 내 가장 유행한다고 합니다. 추운 날씨 감기로 생강차 많이 드실 텐데요. 하지만 몸에 좋다며 생강차를 과하게 드시다가 오히려 속이 망가진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생강은 염증과 여러 질병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드실 때 꼭 주의하셔야 하는 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으면 훨씬 더 효과적인 비법들도 있는데요. 오늘은 생강의 효능과 제대로 먹는 법을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생강이 정말로 효과가 확실한 효능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생강에 대한 과장된 이야기가 많지만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입증된 효능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메스꺼움과 구토 완화에 정말 효과가 뚜렷합니다.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분석해 봤더니 생강을 드신 분들이 가짜 약을 드신 분들보다 토할 확률이 훨씬 적었는데요. 차멀미나 배멀미 같은 운동성 질병에서도 생강 1g 정도를 사전에 복용하면 주관적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멀미 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리므로 개인차가 조금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행 전에 미리 드시면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으니 시도해 볼만 하겠죠? 전반적으로 생강은 속을 편하게 해주는 안전한 자연요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능성 소화불량 개선입니다. 기능성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식전 생강 1.2g 복용 시 위 배출 속도가 유의하게 빨라졌어요. 즉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이 밥을 먹기 전에 생강을 조금 먹었더니 음식이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는 뜻이에요. 생강이 위장관 운동성을 높여서 조기 포만감, 복부팽만, 트림, 속쓰림 등의 증상을 개선하거든요. 식후에 더부룩하거나 배가 빵빵한 느낌이 자주 드시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인후통 진정 효과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꿀 생강차 많이 챙겨 드시잖아요. 이때 꿀은 기침 빈도와 심각도를 줄이고 증상 개선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가 있고요.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 쇼가올 등 항염 성분이 더해져서 인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꿀 자체가 기침을 줄이는 효과가 연구로 확인됐고 여기에 생강의 매운 성분들이 목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작용을 더해서 목이 아플 때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항염 성분들은 관절의 염증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꾸준히 섭취하면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예로부터 감기 걸리면 꿀 생강차 끓여 드신 게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방법이었던 거죠. 지금 듣고 계신 내용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관절염, 고혈압, 당뇨에도 생강이 도움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도움은 되지만 완치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먼저 관절염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무릎이나 엉덩이 관절이 아프신 분들을 대상으로 여러 연구를 종합해 봤더니 생강을 챙겨 드신 분들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효과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았고 개인별로 효과 차이도 상당히 컸거든요. 어떤 분은 좀 나아진 것 같다 하시지만 어떤 분은 별 차이를 못 느끼세요. 사실 관절염에 효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생강의 항염 성분 때문인데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쇼가올 같은 성분들이 관절의 염증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관절이 붓고 아픈 원인 중 하나인 염증을 생강의 매운 성분들이 가라앉혀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생강만으로 관절 통증이 확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시면 안 되고 기존 진통제 치료나 운동, 체중 조절 요법을 보조하는 자연요법 정도로 활용하시는 게 맞아요. 정리하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럼 고혈압은 어떨까요? 2019년 발표된 임상시험들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평균 6주에서 8주간 하루 3g 이상의 생강 보충제를 복용했을 때 수축기 혈압은 약 6.4, 이완기 혈압은 약 2.1 감소 효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효과는 50세 이하, 비교적 젊은 층에서 고용량의 생강 캡슐을 섭취한 단기간 동안만 주로 나타났어요. 우리가 평소에 드시는 생강차나 음식 조미료 수준으로는 혈압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전반적인 혈압 관리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한 수준입니다.
절대 혈압약을 대체할 수는 없고 나트륨을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는 데 보조 역할하는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당뇨는 사실 가장 복잡한 상황이에요. 일부 임상시험에서는 생강가루를 하루에 2에서 3g 정도 드신 분들이 공복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유의미하게 낮추었다는 긍정적 결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2024년 메타 분석에서는 5개의 무작위 임상시험을 분석했는데 생강을 먹은 사람들의 공복혈당이나 당화혈색소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보고했거든요. 즉 어떤 연구에서는 당뇨에 좋다고 했는데 최신 연구에서 여러 결과를 다시 종합해보니 실제로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결론이 나왔다는 뜻입니다. 연구마다 결과가 엇갈리니까 확실하게 당뇨에 좋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다만 긍정적인 부분은 있는데요. 생강의 항염 및 항산화 효과를 통해 당뇨 합병증 위험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당뇨 자체를 치료하지는 못하지만 당뇨로 인해 생기는 다른 문제들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 생강은 당뇨, 고혈압, 관절염 같은 질환들의 보조적인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치료를 기대하는 건 힘들다는 거예요. 생강을 어떤 음식과 함께 먹으면 더 좋을까요? 생강을 드실 때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레몬과 생강 조합이 정말 좋습니다. 레몬의 풍부한 비타민C는 식사 중 섭취한 식물성 철분의 흡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시금치나 콩류에서 나오는 철분을 우리 몸이 더 잘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레몬의 상큼한 향과 비타민C가 생강의 매운맛을 부드럽게 보완해줘서 지속적으로 섭취하기도 좋습니다. 따뜻한 레몬 생강차는 수분 섭취량을 늘리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어서 소화 촉진과 수분 보충에 일석이조예요. 단 주의하실 게 있습니다. 레몬의 산도가 치아에 해로울 수 있어서 마신 후에는 입안을 물로 헹구고 산에 노출된 치아 표면이 안정될 때까지 30분 정도 지나고 나서 양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강황, 후추, 생강의 조합입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건강에 좋지만 체내 흡수율이 낮은 단점이 있는데요. 이때 후추의 피페린을 함께 섭취하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최대 20배 증가합니다. 즉 후추 성분이 강황의 좋은 성분을 20배나 더 잘 흡수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뜻이죠. 생강도 항염 및 항산화 작용을 갖고 있어서 강황과 함께 섭취하면 염증 완화 효과를 높여줄 수 있어요. 강황가루, 후추, 생강을 우유나 두유와 함께 끓여 마시면 관절이 좋지 않은 분들의 생활 속 염증 관리 루틴으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비타민 B6가 풍부한 음식과 생강 조합입니다. 비타민 B6는 임신 입덧 치료에도 쓰일 만큼 메스꺼움 완화에 효과적인 영양소거든요. 달걀, 감자, 바나나, 콩류 등의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러한 식품들과 생강을 함께 섭취하면 메스꺼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혹시 아침에 일어났는데 속이 안 좋을 때 달걀 프라이와 구운 감자 그리고 생강차를 곁들여 드시면 딱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꿀과 생강 조합입니다. 꿀은 자체적으로 인후 통증을 완화하고 기침을 줄이는 효과가 입증되어 있어요. 생강의 매운 성분인 진저롤, 쇼가올 등이 목의 염증을 줄이고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일조할 수 있어서 꿀과 생강의 조합은 감기철 목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다만 당뇨병이나 공복혈당이 높은 분들은 꿀이 혈당을 올릴 수 있으므로 꿀은 생략하고 무가당 생강차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생강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나 약이 있나요? 네, 생강이 몸에 좋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꼭 주의하셔야 할 조합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로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입니다. 와파린이나 아스피린 같은 혈전 예방 약물을 드시는 분이 생강 보충제를 고용량으로 드시면 출혈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생강이 혈소판의 트롬복산 생성을 억제해서 피가 응고되는 시간을 늘릴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피를 묽게 만드는 약과 생강이 만나면 너무 묽어져서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음식 조미료 정도로 쓰시는 건 괜찮지만 생강 캡슐이나 농축액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세요.
두 번째는 인슐린이나 혈당 강화제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생강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여러 연구에서 나왔거든요. 당뇨약과 함께 생강을 많이 드시면 드물게 저혈당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갑자기 떨어져서 어지럽거나 식은땀이 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당뇨로 약물 치료 받으시는 분은 하루 4g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공복에 자극적인 음식과 함께 드시는 건 피하세요. 위가 빈 상태에서 레몬을 너무 많이 넣은 생강차나 매운 고추와 생강을 함께 드시면 위벽이 심하게 자극받을 수 있습니다. 산도가 높은 음식과 매운 생강이 만나면 속쓰림이나 위산 역류가 악화될 수 있거든요.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나 만성 위염이 있으신 분들은 꼭 식후에 연하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로 담석증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이 담즙 분비를 자극해서 담낭을 수축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담석이 있는 상태에서 담즙 흐름이 늘어나면 돌이 움직이거나 담관을 막아서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석 진단 받으신 분은 생강을 소량씩만 음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몬 생강차 드신 후에는 바로 양치하시면 안 됩니다. 레몬의 강한 산성이 치아 범랑질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드는데 이때 칫솔질을 하면 범랑질이 깎여 나갈 수 있거든요. 레몬 생강차 드신 후엔 물로 입안을 헹구시고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에 생강을 얼마나 먹어야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좋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거든요. 처음 생강을 규칙적으로 드실 때는 말린 생강가루 기준으로 하루 0.5에서 1g 정도로 시작해 보는 게 좋습니다. 티스푼으로 따지면 3분의 1에서 2분의 1스푼 정도예요. 쉽게 말해서 처음엔 조금씩만 드시면서 몸의 반응을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반드시 식후에 따뜻한 물이나 차와 함께 드세요. 전문가들과 연구에서 권고하는 상한선은 4g이거든요. 말린 가루로 치면 작은 스푼으로 2스푼 정도가 최대입니다. 만약 임신 중이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서 하루 1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생강은 챙겨 먹자마자 효과가 바로 나타날까요? 아쉽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강의 효과는 보통 4주에서 6주 이상 꾸준히 드셔야 느낄 수 있어요. 이틀에서 3일 먹고 효과가 없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소 한 달은 기다려 보세요. 생강을 드실 때는 용도에 맞춰서 골라 드시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 무릎 관절염 통증을 줄이려면 하루 1에서 2g의 생강 추출물이 필요한데 이건 생강차로는 충분량을 섭취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생강 추출물 영양제로 챙겨 드시는 게 좋고요. 반면에 집에서 편하고 가볍게 생강차로 챙겨 드시면 향긋하고 따뜻해서 위를 편하게 해주고 수분 보충도 되니까 일상적인 건강 유지에 좋겠죠? 그렇다면 생강을 장기간 먹어도 괜찮을지 궁금한 분 계시죠? 다행히 생강은 오랜 기간 사용되어 온 만큼 3개월까지는 특별한 독성 없이 안전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인체 연구에서도 3개월 지속 투여한 사례들이 있고 별다른 문제가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다만 가끔 속쓰림, 트림, 가슴쓰림, 더부룩함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생기면 먼저 드시던 양을 절반으로 줄여보세요. 그래도 불편하면 일시적으로 중단하시고 심하거나 피부 발진 같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좋습니다. 과유불급이니까 적정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강을 특히 조심해서 먹어야 하나요? 생강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특별히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수술을 앞두신 분들이요. 생강이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수술 중에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해서 피가 멈추는 걸 방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술 2주 전부터는 생강 보충제나 캡슐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음식 조미료 정도는 크게 문제없지만 농축된 형태는 꼭 피하세요. 그리고 치과 치료 받으실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발치나 임플란트 같은 출혈이 있는 시술 전날부터는 생강 보충제를 안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고혈압약, 당뇨약, 심장약을 드시는 분들은
생강과 상호작용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항응고제나 항혈소판제를 드시는 분들은 출혈 위험 때문에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해요. 여러 가지 건강보조제나 약을 함께 드시는 분일수록 더 조심하세요. 세 번째로 임신 중이신 분들도 용량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성인은 하루 4g까지 괜찮지만 임신 중에는 하루 1g 이하로 제한해야 합니다.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과량 섭취는 피하세요. 마트에서 파는 생강, 어떤 걸 골라야 하고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실용적인 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좋은 생강은 껍질이 매끈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손으로 눌러봤을 때 물렁하거나 쭈글쭈글한 건 피하시고 표면에 곰팡이나 검은 반점이 없는 걸 선택하세요. 냄새를 맡아보시면 향긋하고 매콤한 냄새가 나는 게 신선한 거예요. 신선한 생강은 냉장고에 보관하시면 2주에서 3주 정도 신선하게 드실 수 있어요.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기고 갈아서 얼음틀에 넣어 얼리면 좋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꺼내서 쓰시면 편하고 영양소 손실도 적어요. 생강가루는 밀폐용기에 넣어서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변질됐는지 확인하는 법도 알아두세요. 신선한 생강이 물렁해지거나 곰팡이가 슬었으면 바로 버리시고요. 생강가루는 색깔이 변하거나 덩어리가 생기면 습기가 들어간 거니까 버리시고 새 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유 없이 온몸이 쑤시고 자꾸 깜빡깜빡 하는 건 단순 노화가 아니라 몸에 쌓인 만성염증과 뇌 찌꺼기 때문입니다. 썸네일에 강황을 이곳에 반 스푼만 넣으라고 보셨죠?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바로 한국인의 힘, 밥과 구운 고기입니다. 혹시 몸에 좋은 강황가루를 그냥 가루째 드신 분 있으신가요? 안타깝게도 그동안 드신 건 다 변으로 배출되었습니다. 강황은 먹는 법에 특별한 공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강황의 흡수율을 20배 올리는 기적의 섭취 공식과 발암물질까지 잡는 핵심 비법을 다 공개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일주일에 2번씩 알찬 건강 정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강황의 올바른 섭취법인데요. 사실 강황이 몸에 좋다는 건 이제 모르는 분이 없으시죠? 치매 예방, 관절염 완화, 혈당 관리까지 정말 만능 건강식품이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효능들을 제대로 누리고 계신 분이 거의 없다는 점인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강황 속 핵심 성분인 커큐민이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고작 1%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몸에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이건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열심히 강황을 드셔도 대부분이 그냥 빠져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세계에서 치매 발병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어디인지 아세요? 바로 인도입니다. 인도 65세 이상 노인들의 치매 발병률은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데요. 이게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매일 카레를 통해 강황을 섭취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인도 사람들은 강황을 절대 단독으로 먹지 않는다는 점인데요. 항상 후추와 기름을 함께 넣어서 요리합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알려드릴 비밀이 숨어 있는 거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인도 사람들처럼 강황의 효능을 100% 활용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강황이 치매 예방에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여러분, 치매가 생기는 원리를 혹시 아시나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활동하면서 찌꺼기를 만들어내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게 바로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독성 단백질입니다. 이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세포에 끈적하게 달라붙어서 굳어지면 뇌 신호가 끊어지고 결국 알츠하이머 치매가 되는 건데요. 그런데 강황 속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이 끈적한 단백질이 뇌에 쌓이는 걸 막아주고 이미 쌓인 덩어리까지 분해해주는 강력한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2017년 국제 알츠하이머 학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커큐민을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의 기억력과 인지 기능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UCLA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서는 더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요. 치매 환자들에게 커큐민을 18개월간 투여한 결과 뇌 속 치매 유발 단백질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강황의 두 번째 효과는 바로 혈당 관리 효과인데요.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이라면 특히 집중해 주세요. 혹시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이 당분을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고장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혈당이 제대로 조절되지 못하고 결국 당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바로 여기서 커큐민이 놀라운 효과를 보입니다. 미국 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이 인슐린 감수성을 최대 40%까지 개선시켜준다고 밝혀졌는데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커큐민이 혈당뿐만 아니라 콜레스테롤 수치까지 동시에 개선해준다는 점입니다. 인도의 고지혈증 환자 105명을 대상으로 90일간 강황을 투여한 연구도 있었는데요.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평균 89.4% 감소했습니다. 이건 콜레스테롤 약 같은 수준이었습니다. 당뇨 전 단계로 진단받으신 분들이라면 정말 커큐민의 효과를 주목해 보셔도 좋겠죠. 세 번째는 관절 통증 완화 효과인데요. 이 부분도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 가져주실 만한 내용이에요. 무릎이나 허리, 손목이 계속 욱신거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런 통증의 진짜 원인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만성염증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관절에는 염증성 물질들이 계속 쌓여가는데요. 이게 연골을 손상시키고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치 기계에 녹이 슬어서 삐그덕거리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요. 그런데 커큐민의 항염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시나요? 미국 관절염 재단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의 항염 효과가 소염 진통제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밝혀졌어요. 실제로 관절염 환자 45명을 대상으로 한 8주간의 임상실험에서 커큐민을 복용한 그룹은 관절 통증이 평균 58% 감소했고 관절 뻣뻣함도 73% 개선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부작용은 거의 없으면서도 이런 효과를 보인다는 점입니다. 약으로 먹는 진통제는 위장장애나 간 손상 위험도 따르는데요. 하지만 천연 커큐민은 그런 걱정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놀라운 효과를 말씀드릴게요. 바로 발암물질 차단 효과입니다. 우리가 고기를 고온에서 구울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벤조피렌이라는 1군 발암물질이 있는데요.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세포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식품안전처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고기를 구울 때 강황가루를 뿌리면 벤조피렌의 독성을 최대 30%까지 줄여준다는 건데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커큐민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벤조피렌이 생성되는 화학 반응 자체를 방해하는 겁니다. 마치 불이 번지는 걸 미리 차단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에요. 고기를 구울 때 강황을 활용하면 건강을 챙기는 데 좋겠죠. 자, 이렇게 강황의 놀라운 효능들을 알아봤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우리 몸에 제대로 흡수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지금부터 강황을 먹을 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치명적인 함정과 그 해결책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황을 그냥 드시면 흡수율이 고작 1% 미만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강황가루 한 스푼을 드신다고 가정해 보면요. 그 안에 들어있는 커큐민 중에서 실제로 우리 몸에 흡수되는 건 쌀알 한 톨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9%는 그대로 변으로 배출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커큐민은 지용성 물질이라서 물에 잘 녹지 않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대부분은 수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커큐민이 다른 음식들과 함께 위장에 들어가도 제대로 섞이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는 바로 후추와 함께 먹기입니다. 후추 속에 들어있는 피페린이라는 성분이 정말 신기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피페린이 커큐민과 함께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커큐민을 분해하려는 효소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킵니다.
쉽게 말해서 경비원의 눈을 가려서 커큐민이 몰래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거죠. 미국 세인트 존스 대학에서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후추와 함께 복용했을 때 혈중 커큐민 농도가 무려 20배나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차이인지 실감이 안 나시죠? 만약 이 방법을 모르고 먹었다면 강황가루 20스푼을 먹어야 했던 걸 단 한 스푼으로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후추를 많이 넣을수록 좋은 건 아니라는 점인데요. 연구에서 사용한 비율은 커큐민 대비 피페린이 약 5% 정도였거든요. 후추를 넣으실 때는 음식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조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후추 말고 다른 해결책도 있는데요. 두 번째 해결책은 바로 기름입니다. 아까 커큐민이 지용성 물질이라고 했죠? 그럼 당연히 기름에 녹여야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을 오일과 함께 복용한 그룹이 물과 함께 복용한 그룹보다 혈중 농도가 7배나 더 높게 나왔어요. 그럼 어떤 기름이 가장 좋을까요? 올리브 오일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커큐민과 시너지 효과를 내고요. 들기름은 오메가3가 많아서 염증 완화에 추가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면요. 열을 가하면 커큐민의 생체 이용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강황가루를 사용하기 전에 기름에 살짝 볶아서 사용하시면 효과가 더욱 좋습니다. 자, 이제 강황의 흡수율을 극대화하는 비밀을 알아봤으니까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특히 매일 드시는 밥에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정확한 비율부터 조리법까지 상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매일 드시는 밥에 강황을 넣는 황금 강황밥 레시피입니다. 먼저 정확한 비율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비율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쌀 2인분 약 300g 기준으로 강황가루는 티스푼으로 깎아서 딱 1개, 올리브 오일은 반 스푼, 가루 후추 한 꼬집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강황을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몸에 좋으니까 많이 넣으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강황을 과하게 넣으면 흙맛이 나서 정말 못 드십니다. 제가 알려드린 비율이 맛과 효능의 최적 비율입니다. 강황을 넣으면 평소 밥맛이랑 다르게 바뀔까요? 많은 분들이 카레맛 날까봐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강황 특유의 쓴맛은 가열하면서 완전히 날아가고요. 대신 구수한 누룽지 향이 은은하게 납니다. 그리고 밥알이 정말 윤기 나고 찰져요. 식감도 훨씬 부드러워져서 소화가 안 되시는 어르신들에게 정말 좋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영국에서 유명 연예인들이 애용하는 골든 라떼입니다. 다이어트 효과까지 있어서 해외에서는 정말 인기가 많은데요. 재료는 아몬드 우유 또는 일반 우유 1컵, 강황가루 1티스푼, 계피가루 반 티스푼, 꿀 1스푼, 후추 살짝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우유를 따뜻해질 정도로만 데워주세요. 그리고 강황, 계피, 후추를 넣고 잘 저어서 덩어리가 없게 만들어주세요. 마지막에 꿀을 넣어서 단맛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 골든 라떼는 체중 감량, 피부 미백, 숙면 도움, 소화 개선까지 도와줄 수 있어서 한 잔씩 챙겨 드시면 건강을 챙기는 데 좋습니다. 자, 이렇게 강황을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이 있습니다. 강황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특정 약물을 복용하시는 분들이나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자칫하면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치시면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이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들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혈액응고 억제제 복용자입니다. 와파린, 아스피린 같은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심혈관 질환이나 뇌졸중 예방을 위해 이런 약을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강황도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어서 이런 약과 함께 먹으면 출혈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담낭 질환자인데요. 담석증이나 담낭염이 있으신 분들은 강황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낭을 자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극심한 복통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산부와 수유부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수유 중이신 분들도 강황을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요. 강황이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어서 조산 위험이 있거든요. 음식에 소량 들어간 건 괜찮지만 커큐민 보충제나 고농축 제품은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라면에 밥을 말아 먹고 혈당이 16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레몬수 한 잔을 마시고 라면을 먹었더니 119입니다. 무려 50이나 떨어졌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라면을 먹을 때 혈당을 낮추는 방법을 직접 실험해 봤는데요. 가장 효과가 좋았던 게 바로 식전 레몬수였습니다. 그런데 댓글창에 이런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비당뇨인이 재는 건 의미 없어요. 원래 혈당이 정상인데 뭐가 낮아진 거죠? 맞습니다. 저는 당뇨병 환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가 레몬수를 마시면 어떻게 될까? 정말 효과가 있을까?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 당뇨병을 앓고 계신 유튜버의 데이터를 참고해 똑같은 조건에서 동일하게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매주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험 조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험 음식은 식빵입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이신 혈당연구소 채널에서 실험을 하셨는데요. 똑같은 조건으로 비교해야 정확하겠죠? 그래야 정확하게 비교할 수 있으니까요. 당뇨인과 비당뇨인, 레몬수의 효과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과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물과 함께 식빵을 먹었을 때, 그리고 레몬수와 함께 식빵을 먹었을 때 두 번을 체크했고요. 혈당은 식전과 식후 1시간, 식후 2시간을 재봤습니다. 혈당연구소에서 실험하신 결과를 볼까요? 우선 당뇨 환자시고요. 물과 함께 식빵을 드셨을 때 식전 혈당이 116, 식후 1시간이 무려 200까지 올라갔습니다. 식후 2시간 146으로 떨어졌습니다. 84나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레몬수와 함께 식빵을 드셨을 때는 어땠을까요? 식전 혈당 114, 식후 1시간 174, 식후 2시간 135입니다. 상승폭이 60입니다. 레몬수 한 잔이 혈당 상승을 24나 낮춰줬다는 건데요. 그럼 비당뇨인의 실험 결과는 어떨까요? 저와 제 옆자리 동료 2명이 실험했는데요. 먼저 제 결과입니다. 물과 식빵을 먹었을 때 식전 99, 식후 1시간 113, 식후 2시간 103, 14 상승했습니다. 레몬수와 식빵을 먹었을 때는 식전 102, 식후 1시간 117, 식후 2시간 107, 15 상승했습니다. 제 동료의 결과도 보시겠습니다. 물과 식빵, 식전 99에서 식후 1시간 126, 식후 2시간 104, 27 상승했고요. 레몬수와 식빵은 식전 105, 식후 1시간 136, 식후 2시간 113, 31 상승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당뇨인은 24나 떨어졌는데 비당뇨인은 거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당뇨인은 혈당이 조금 내린 것 같긴 한데 비당뇨인은 레몬수를 먹으나 마나 차이가 별로 없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상승치만 보지 말고 자세히 들여봐야 하는데요. 당뇨병 환자는 췌장이 제대로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급격히 치솟아서 혈당이 200까지 오르는데요. 레몬수를 마시면 당이 천천히 흡수되니까 췌장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4로 낮아진 거죠. 그럼 비당뇨인은 어떨까요? 우선 췌장이 건강하니까 혈당을 잘 잡습니다. 126, 136, 이 정도면 지극히 정상 범위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수치 너머의 진실을 봐야 합니다. 이 정상 수치를 만들기 위해 우리 췌장이 안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요? 비당뇨인에게 레몬수는 우리 몸속의 조용한 영웅인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혈당 수치는 비슷해 보일지 몰라도 그 이면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물만 마시고 식빵을 먹었을 때는 우리 췌장이 땀을 뻘뻘 흘리고 비명을 지르면서 풀 가동을 해야 겨우 이 수치를 방어해낸 겁니다. 반면 식전에 레몬수 한 잔을 마셨을 때는요. 레몬수가 미리 당 흡수를 늦춰주니까요.
췌장이 우아하게 커피 한 잔 마시는 여유를 부리면서 일을 해도 똑같이 정상 수치를 만들어낸 셈이죠. 이게 바로 인슐린 절약 효과입니다. 췌장이 100% 힘을 다 써서 일하느냐, 아니면 레몬수의 도움을 받아 70%만 쓰고도 여유롭게 성공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 췌장 속에는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를 매일 혹사시키면 당연히 지치겠죠. 의학 용어로는 베타세포 소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혈당이 자주 급등하면 이 세포들이 과로합니다. 그렇게 10년, 20년 지나면 결국 제 기능을 잃고 당뇨병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혈당이 정상이라고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식전 레몬수 한 잔이면 여러분의 췌장이 과로하지 않도록 오래오래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당뇨인에게 레몬수는 혈당을 낮추는 약과 같은 역할을 하고, 비당뇨인에게 레몬수는 췌장을 지키는 보험 같은 존재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레몬수는 도대체 어떻게 혈당을 낮추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침 속에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친구냐면요, 빵이나 밥 같은 탄수화물을 당으로 쪼개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에서부터 당으로 분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레몬의 신맛, 바로 구연산이 이 효소의 활동을 늦춥니다. 그래서 빵을 먹어도 당으로 변하는 속도가 느려지니까 혈당이 천천히 오르는 겁니다. 급격하게 치솟는 게 아니라 완만하게 오르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고 그 다음 장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레몬수를 마시면 소화 과정 전체를 조절합니다. 입에서는 효소를 억제하고 위와 장에서는 당 흡수 속도를 늦춰서 결과적으로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만듭니다.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데요, 레몬 껍질에는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 줍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을 더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췌장이 덜 일하고도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인슐린 절약 효과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바로 이 성분 덕분입니다. 그리고 이 성분은 레몬즙보다 껍질에 수십 배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몬수를 만들 때 껍질도 함께 우려내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2021년 유럽 영양학회지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요, 식사 전에 레몬즙 30ml를 마셨을 때 혈당 피크가 평균 30% 낮아졌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혈당이 최고로 오르는 시간도 35분이나 늦춰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여드린 실험 이외에도 이미 레몬수로 실험에서 증명된 결과들이 많았다는 거죠. 정리해보면 레몬수는 입에서부터 장까지, 그리고 췌장까지 우리 몸 곳곳에서 열심히 일을 하며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그럼 이제 혈당 말고 다른 효과가 없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레몬수가 주는 놀라운 효과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혈당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사실 레몬수의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몸 구석구석을 레몬수가 어떻게 지켜주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다이어트 효과입니다. 레몬 껍질에 풍부한 에리오시트린이라는 성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이미 쌓인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동물 실험에서 레몬 폴리페놀을 먹인 쥐가 같은 음식을 먹고도 체중이 덜 늘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뱃속 깊이 쌓인 내장 지방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몬즙만 짜먹지 마시고 껍질까지 우려내서 드시면 효과가 5배는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바로 혈관과 피부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 혈관도 늙습니다. 딱딱해지고 터지기 쉬워지죠. 레몬의 비타민C는 혈관벽을 구성하는 콜라겐을 만듭니다. 콜라겐이 뭘까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고 피부도 탱탱하게 만드는 단백질입니다. 레몬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레몬수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피부도 덤으로 좋아집니다. 뇌졸중, 심근경색처럼 혈관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 꼭 챙겨 드세요. 세 번째는 바로 간 건강입니다.
우리 간은 몸속 쓰레기 처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약, 술, 기름진 음식, 이 모든 독소를 간이 처리합니다. 레몬의 비타민 C와 항산화 성분이 간의 해독 효소 생산을 도와주는데요. 아침에 레몬수 한 잔이면 밤새 쌓인 노폐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갑니다. 특히 지방간이 걱정되시는 분들한테도 좋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라면 아침마다 레몬수 한 잔씩 챙겨 드세요. 네 번째는 바로 신장결석 예방입니다. 신장결석 경험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 고통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레몬의 구연산은 소변을 덜 산성으로 만들고 작은 결석이 생기는 걸 막아줍니다. 레몬의 구연산 함량은 오렌지보다 훨씬 높은데요. 실제로 비뇨기과 전문의들이 결석 환자에게 레몬수를 권장합니다. 매일 레몬수를 꾸준히 마시면 신장결석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번 결석이 생긴 환자는 5년 이내 재발 위험이 50%나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수로 미리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다섯 번째는 바로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레몬이 신맛이 나니까 뼈를 약하게 만든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완전히 반대입니다. 레몬은 몸속에서 알칼리성으로 작용하는데요. 산성화된 혈액을 중화시켜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줍니다. 게다가 비타민C는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그래서 골다공증 걱정되시는 분들, 계단 오르내릴 때 무릎이 시큰시큰 하시는 분들도 레몬수를 잘 챙겨 드시면 좋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레몬수 한 잔이면 혈당 조절, 뱃살 감소, 혈관 피부 건강, 간 해독, 신장결석 예방, 뼈 건강, 이 모든 게 한 번에 해결됩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마셔야 좋을지가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레몬수 제대로 만드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알아도 제대로 만들어 마시지 않으면 소용없겠죠? 지금부터 레몬수 제대로 만드는 법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몬 준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레몬을 깨끗이 씻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껍질까지 사용해야 효과가 쭉쭉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레몬 세척입니다. 베이킹소다를 물에 풀어서 레몬을 15분 정도 담가두세요. 수입 레몬은 왁스나 농약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심하고 껍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끓는 물에 5에서 10초 정도 살짝 굴려주는 데치기 과정을 추가하면 왁스 제거 효과가 극대화되니까 이것도 참고하세요. 두 번째로 레몬수 만드는 법입니다. 레몬 반 개면 충분합니다. 물은 일행 50ml, 컵 한 잔 정도 준비하세요. 여기서 핵심은 물 온도인데요. 너무 뜨거운 물은 비타민C를 파괴하고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에 부담을 줍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 40도에서 50도 정도가 딱 좋습니다.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다 싶은 정도면 됩니다. 세 번째, 껍질 활용법입니다.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죠? 레몬을 반 자른 다음 껍질을 채칼로 조금 벗겨서 물에 함께 넣으세요. 그리고 레몬즙도 짜서 넣으면 됩니다. 5분 정도 우려내면 완성입니다. 자, 레몬수를 언제 마시는 게 가장 좋을까요? 첫 번째, 최고의 타이밍은 식사 20분 전입니다. 왜냐하면 레몬수가 미리 위장을 준비시켜서 탄수화물 분해를 늦춰주기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효소 억제 효과 기억하시죠? 식사 전에 마셔야 그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차선책은 식사 중간에 함께 마시기입니다. 식사 전에 못 마셨다고 다음 식사까지 미루실 필요는 없습니다. 식사 중간에 마셔도 혈당이 오르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만약 위가 약한 분들은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요. 완전히 빈속, 특히 아침 공복에는 조심하세요. 그런 분들은 아침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수가 아무리 좋아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치아 건강인데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레몬은 산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치아 에나멜층을 약하게 만들 수 있는데요. 그래서 레몬수를 자주 드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 드시는 것처럼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빨대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빨대로 마시면 레몬수가 치아에 직접 닿지 않기 때문에 치아에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미치겠죠. 그리고 빨대로 마셨더라도 마신 후에는
꼭 물로 입을 헹구세요. 레몬수를 먹고 바로 양치질하면 또 오히려 안 좋습니다. 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양치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위장 건강입니다. 위염이 있거나 속이 자주 쓰리신 분들은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다는 식사 중간이나 식후에 마시는 게 안전합니다. 만약 그래도 속이 불편하면 드시는 레몬의 양을 줄이세요. 처음엔 레몬 4분의 1 정도로 조금씩 드셔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레몬 반개, 미지근한 물 1컵, 식사 20분 전, 빨대 사용. 이 4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레몬수와 함께 먹으면 더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레몬수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좋지만요. 특정 음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배로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레몬수와 찰떡궁합인 음식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은 녹차와 레몬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암 예방에도 좋고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인데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카테킨은 우리 몸에서 잘 흡수가 안 되는데요. 그냥 녹차만 마시면 카테킨의 20%밖에 흡수가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레몬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흡수율이 무려 13배나 올라갑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카테킨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몸에서 잘 흡수되게 도와주는 겁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녹차를 우려낸 다음 레몬 한 조각을 넣으면 끝입니다. 레몬이 없으시면 레몬즙 한 스푼 정도 짜서 넣으면 됩니다. 대신 너무 뜨거운 녹차에 레몬을 넣으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한 김 식힌 후에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조합은 시금치와 레몬입니다. 시금치에는 철분이 많은데요. 시금치의 철분은 식물성 철분이라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레몬을 뿌리면 흡수율이 훨씬 올라갑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식물성 철분을 우리 몸이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바꿔주기 때문인데요. 특히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 잘 기억하시면 좋겠죠? 드시는 방법은 시금치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려 드시거나 시금치 나물 무칠 때 레몬즙을 가볍게 한 스푼 넣어주세요. 신맛이 입맛도 돋워주고 철분 흡수도 도와줍니다. 세 번째 조합은 생강과 레몬입니다. 이 둘을 함께 드시면 혈관 청소에 아주 좋은데요. 생강은 콜레스테롤을 낮춰주고 레몬은 혈관을 튼튼하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강과 레몬을 함께 먹으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과 비슷한 원리로 작용한다고 하는데요.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염증도 줄어듭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걱정되시는 분들 이 조합을 강력 추천합니다. 드시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생강 몇 조각과 레몬 반 개를 따뜻한 물에 우려내세요. 아침에 한 잔 드시면 하루 종일 속이 개운합니다. 너무 심심해서 드시기 힘들다면 꿀을 조금 넣으면 더 맛있습니다. 마지막 조합은 탄수화물과 레몬입니다. 빵, 라면, 떡 이런 탄수화물 음식들 좋아하시죠? 그런데 이런 음식들은 혈당을 확 올립니다. 특히 라면에 밥까지 말아 먹으면 혈당이 폭발하죠. 제가 라면에 밥을 말아 먹고 직접 실험했을 때 혈당이 169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레몬수를 미리 마시고 먹었더니 혈당이 119로 떨어졌는데요. 무려 50이나 차이가 났습니다. 드시는 방법은요. 라면, 빵, 떡볶이처럼 혈당을 확 올리는 음식을 드실 때는 꼭 식사 20분 전에 레몬수를 한 잔 드세요. 식사 전에 못 먹었다면 식사 중간에라도 챙겨 드세요. 혈당 스파이크를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혈당이 치솟는 걸 확실히 줄여줍니다. 가끔 죄책감 없이 맛있는 거 드시고 싶을 때 레몬수가 있으면 죄책감을 조금은 덜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인의 식전 레몬수 효과가 확실한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비당뇨인은 혈당 수치로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 인슐린 절약 효과로 췌장의 부담이 훨씬 덜했다는 걸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알아봤습니다. 당뇨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혈당이 정상이라고 방심하지 마시고 꾸준히 췌장 건강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당뇨인에게 레몬수는 혈당을 낮추는 천연 보조제이고 비당뇨인에게 레몬수는 췌장을 지키는 보험과도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레몬수가 필요할 것 같은 가족과 주변 지인에게 공유해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댓글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